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 강좌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 학교 상임대표,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송주명 교수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봉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우리 시대 민주주의 또 민주공화국과 주권자 시민의 관계를 아주 간명하게 표현해주는 명언입니다. 오늘은 한신대학교가 수탁 운영하게 된 수원시 참여와 소통의 특례 민주시민 아카데미 그 첫 번째 강의입니다. 민주시민 아카데미는 내년 1월 13일 수원시가 특례시로 바뀝니다. 수원 특례시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이라는 주제로 주권자로서 수원 특례시민이 가져야 될 미래 시민의 기초역량은 무엇인지 바로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민의 기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 날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민주주의와 시민, 프랑스와 한국의 시민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혁명을 통해서 근대 시민사회와 공화국을 가장 전형적으로 개척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 그리고 그 주체인 시민이 어떻게 진화되고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전혀 다른 역사적인 발전 맥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형성의 역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홍태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태영 교수님 잠깐. 네,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의 사회과학 고등연구원 맞죠? 네, 드디어 맞추었습니다.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바탕으로 공화국과 민주주의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치철학적으로 연구를 해오셨고 지금은 국방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주 교수님. 네, 오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민주주의 이야기, 가장 전형적으로 근대 민주주의를 혁명을 통해서 성취하였던 프랑스에서 그 역사 속에서 시민들을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는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볼 것이고, 또한 그에 이제 대비돼가 한국의 시민과 민주주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은 전반부는 이제 프랑스 이야기, 프랑스 혁명부터 현재 쟁점까지 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한국의 시민의 특수성과 민주주의 형성의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 있기 직전에 절대 왕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해외에 한 번씩 나가셨다가 파리 근교에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절대 왕정의 상징이었던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출발됩니다. 주권자수 국민이 탄생했다라는 장 루이 다비드의 그림이죠. 국민이 어떻게 탄생했는가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두 자기의 의사를 결집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원뜻에 적합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혁명이 시작되었던 거고, 또한 혁명은 이제 여러 가지 부침을 겪게 되죠. 약간 극단적인 방식도 되기도 하는 거고, 반혁명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명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루이 16세라고 하는 아까 그 베르사유에 있었던 절대 왕의 목을 자르는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겠죠. 여기 그 유명한 단두대. 파리 시내에는 단두대가 이제 한 3군데 정도 생겼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파리 시청 앞, 두 번째는 여기죠. 꽁꼬르드 광. 그 앞에가 띨리리 정원이라고 이제 궁이 있었죠. 왕궁이 있었던 거고, 그 앞에가 꽁꼬르드 광장이 있었고, 세 번째가 몽마르트 언덕. 이제 파리 시내에서는 그 3군데 단두대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게 모두가 다 역사적인 현장으로 이제 앞으로 강의에서 잠깐씩 나타날 겁니다. 이 혁명의 처절함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주제입니다. 이렇게.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혁명이 이제 마무리되고 한 10여 년 정도 흐르고 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과정, 여기를 이제 꽁꼬르드 광장, 화해우 광장이라고 명칭을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상징적인 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나폴레옹 말씀드렸던 건데, 나폴레옹이 이집트로부터 이른바 선물을 받아온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당시 나폴레옹 이집트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강화된 선물이겠죠.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저걸 배에다 싣고서 세네강을 왔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거대한 저형물인데요, 그죠?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어떤 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프랑스 혁명이 10여 년 동안 흐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단두대에 목이 잘렸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화해할 수 있는 의미에서 꽁꼬르드라는 말, 그러니까 화해의 광장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명이 이제 공화국이 되었다가 그 국민이 이제 주인이 되면서 공화국이 되었는데 다시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폴레옹도 이제 물러나죠.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들은
어떤 공화국에 대한 열망들을 보여주고 자기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싶었던 거지. 이건 여러분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다거나 소설을 보셨다면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드라큘라가 그린 민중을 이끈 여신이라고 해서 1830년 혁명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어쨌든 간에 1830년도 그때도 이른바 입헌군주였죠. 약간 영국식의 모델을 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그 12자 혁명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당시 파리 시민들은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더 이상. 나름대로는 의회하고 왕이 권력을 양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국적인 모습을 띄었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혁명은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848년 2월에 다시 파리 시민들은 봉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공화국을 만들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계속 공화국이 되었다가 재정이 되었다가 다시 왕정이 복구되었다가 입헌군주정이 되었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였다라고 19세기 그러니까 부침은 있어도 계속 공화국을 향해 나가는 끊임없는 행진 과정이었다. 이렇게 공화국을 위해서 가고 있었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1848년 2월 혁명, 프랑스 시민들은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은 공화국을 선포할 때 이상하게 파리 시청 앞에 모여서 하더라고요. 나중에 1871년도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화국을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깃발이 이 프랑스 혁명에서 보시면 일반 3색기,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과 흰색, 이건 그러니까 자유, 평등, 박애, 형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호를 나타내는 3색기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데 다 곳곳에 있는데 빨간기가 있네요. 그죠? 빨간기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빨간기가 등장하니까 이쪽에서는 약간 거부감을 나타내신 거죠. 이 사람들 막 항의하지 않습니까? 1848년쯤 되면은 서서히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던 거고. 왠지 이쪽은 노동자 같고 그러겠죠. 이쪽은 군인들,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보수파들이 가장 이제 그 당시에 네, 왕당파라든지 뭐 정통, 레지티미스트라고 하는 정통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황제를 나폴레옹 황제의 어떤 그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자유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상징하는 여신이 빨간 깃발을 들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막 등장을 했던 거고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그런 시기, 그 시기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동자들은 그 불과 한 4개월 뒤에 1848년 6월에 자기들의 파리에서의 봉기를 실현을 하죠. 결국은 노동자들은 자기 스스로 삼색기의 그 혁명이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지 않았던 거고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더 내고자 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48년 6월에 노동자들은 한번 봉기를 심하게 했던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층들이 예. 가장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탈리 이런 데서도 1848년은 세계사적으로 혁명의 해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역사를 본다면 다시 한번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나폴레옹의 조카가 황제가 된 적이 있었고 결국은 1848년 프랑스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2만 명 정도가 죽거나 많이 다치거나 그 정도 했으니까 파리 꼼륜이 있었던 거죠. 71년. 네, 1871년이요. 48년에서 좀 네. 한참 뒤로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한번 목소리를 냈던 거고 그도 좀 잠재되어 있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1871년에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프로이센과의 전쟁 과정 속에서 당시 이제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은 이제 그 비스마르크에게 항복선을 하죠. 근데 파리는 이제 더 이상 항복을 못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봉기, 폭동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리케이트라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돌만 있는데 여러분들 바리케이트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도 이 건물이 있고 여기도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좁은 건물 사이에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건물 속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다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다 던진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 심지어는 피아노도 던져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식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쌓는 거죠. 그래서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속에서 저 바리케이트 모습이 프랑스의 민중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민중들도 뭐 하나로 획일화 될 수 없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 철가방 뭐 배달하는 네덜란드 있는 거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당시 뭐 광부들 여러 가지 모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 바리케이트가 바로 민중의 모습이다라고 레미제라블 그래서 빅토르 유고를 묘사를 하고 네, 있죠. 네. 예. 그게 이제 근데 결국은 1871년 파리 꼼류는 파리만 일종의 하나의 섬이 되었던 거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파리를 둘러싸고 해서 공격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어떻든 간에 이제 약간의 뭐 뭔가 그 마지막 한번 정리하는 것으로서 제3공화국이 들어섰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왕정에서 시작돼서 공화정이 되었다가 왕정이 복구되었다가 제정이 등장했다가 다시 공화국이 등장했다가 네. 다시 또 제정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1871년 아까 파리 꼼련이 끝나고서 네, 네. 프랑스는 공화국이 선포되고 정식적으로 1875년에 제3공화국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 오랫동안 100여 년의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이 성당 그리고 파리 꼼륜에 많은 사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성당을 세우죠. 네, 네. 저게 그 몽마르톤 아까 제가 세 번째 단두대가 단두대가 있었던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이 사크레케우라고 하는 이름 우리 한국말로 했던 성심성당 성심성당이죠. 예, 성심성당을 지어가지고 뭔가 이 추모의 공간이자 동시에 뭔가 화해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 성당을 짓는 게 뭐 2, 3년에 걸친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 동안 걸쳐가지고 차분차분하게 지어 나갔던 거죠. 일종의 종교 시설인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혁명의 원원들을 살리면서 그런 거죠. 예. 새로운 공화국의 이 합의적 기반들을 상징하는 건물로 그런 거죠. 세워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 1875년에 생겼던 제3공화국은 프랑스 역사가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포구에 도달했다라는 네,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1차적인 완성 지점으로 온 거죠. 그런 거죠. 예. 뭐 볼게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파란색과 빨간색과 하얀색의 이 삼색기라는 것 자체가 자유, 평등, 이게 뭐 박애라고 번역하기도 저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해서 제3공화국에서 완전히 그 뭐랄까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3공화국에서 뭔가 연대 이데올로기였어. 프랑스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제도적으로 이른바 복지국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베르사유 이제 거울의 방인데 이제 거울의 방을 보여드리는 게 어쨌든 간에 1871년에 아까 그 파리 꼼륜이 발생한 계기가 프랑스하고 그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이제 그 파리 꼼륜이 발생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프랑스가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에게 항복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항복 조인식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비엘름 2세의 황제의 취임식도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보면 굴욕인 것이죠. 그렇죠. 예, 가장 화려한 곳에서 프랑스 가장 그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곳, 자랑스러운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되게 프랑스의 고유 곳에서 프로이센의 황제가 와서 그 즉위식이었으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는 1914년 1차 대전이 발생하고 17년 2차 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 독일의 독일 황제를 데려다가 여기서 항복선언을 받죠. 예. 1차 대전 때 쳤던 독일의 항복 선언을 유럽 국가들이 모여서 독일을 옥죄이는 협약을 맺었던 그렇죠. 것이죠. 베르사유 협약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아까 제3공화국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던 거고요. 그런 제3공화국이 이제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일정하게 이제 한계를 이제 뭐 2차 대전과 함께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4공화국이 들어서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4공화국 때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 마샬 플랜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부흥시키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이른바 황금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40년, 50년대, 60년대는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프랑스도 서서 이제 성장 국면에 들어섰는데 1968년 5월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렇게 그 뭐랄까 전환점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인데 이때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 물질주의 풍요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들이 특히 이제 탈권위주의적인, 반권위주의적인 그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이 젊은이들이 1968년 5월에 거리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른바 68 혁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68혁명이죠. 뭐 여러분들 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낯선 분도 있을 건데 1968년이라는 것 자체가 68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도 뭐 독일, 영국에서 나타나거든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당시에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그렇죠. 반전 운동이 있었던 거고 특히 독일 같으면은 녹색 운동이 되게 많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환경 운동이 나타났던 거고 또 영국 같으면은 상징적으로 비틀즈의 특히 존 레논이죠. 그렇죠. 네. 네. 존 레논의 여러분들 뭐죠. 이매진 같은 경우가 상징적으로 그런 반전과 평화 운동 그리고 뭔가의 그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들 이런 것들을 자장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프랑스에서는 저런 방식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여성들이 등장하죠. 이야. 여성들이 그래서 리베라시옹 데 메어라는 것은 습속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것 자체니까 기존의 어떤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사실 역할에 대한 거부감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와 보바르의 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 것만큼 페미니즘에서도 한 발짝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 당시 여러 가지 구호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몇 카트를 가져왔거든요. 이건 그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일랭뜨 디댕뜨 이거 뭐냐면은 금지된 것을 금지하라. 뭔가 젊은이들에게 뭐 새로운 것들을 지시하고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을 표현하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이건 현실주의자가 되라 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는 거죠. 기존의 어떤 관습의 그 틀을 깨라는 것 자체가 68혁명의 큰 그 모토였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한 단계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사회 체계라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980년대 프랑스는 최초 사회당의 대통령 미테랑 대통령이 등장을 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그 급진적인 어떤 전환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약간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고 지금 현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기존의 공화당이나 기존의 사회당 그리고 기존의 극우파도 아닌 그러니까 전진 공화당 이런 데서 등장했던 그러니까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40대 초반의 대통령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첫 번째 가져온 것은 그게 오른쪽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극우 민족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FN이라고 하는 민족 전선의 대표인 마린 르펜이죠.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라고 하는 아버지 때부터 마찬가지로 극우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거고, 이 마린 르펜은 가면 갈수록 그 표를 확장했던 거거든요. 마린 르펜 공화국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3공화국에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좌우를 막론하 모두가 다 수용한다고 했는데 자유평등 박애의 기본적인 정신, 그렇죠. 자유평등 형제의 기본 정신은 다 공유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마린 르펜도 나도 공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린 르펜은 유럽 통합에도 약간 반대하는 거고 이민자들도 반대하는 거고. 원래 프랑스 너무 근데 민족주의적으로 그런 거 정확히 다른 민족들을 배제하고 쳐내는 자기들만의 세계. 그런 거죠. 예. 그것으로서 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789년 공화주의 정신과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종착지로서의 제3공화국에서 추구했던 공화국과는 또 다른 모습의 공화국이란 것. 근데 공화국의 이름을 걸고서 오히려 어떤 배제나 불평등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족주의적 배타적인 어떤 속성들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부터의 어떤 그 프랑스 공화국을 위협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또 한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란조끼 운동이었던 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떤 좌파 뭐 심지어는 공산당이라든지 뭐 지금 공산당은 거의 흔적이 없고 다른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좌파 정당들도 여러 가지 화상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노란조끼 운동 이렇게 노동자들의 유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프랑스 시민들은 역시 자기 스스로 어떤 민주주의 어떤 자기 정화 능력, 정화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예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이건 일종의 민중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민중대학들이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 카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1990년대부터 이런 철학 카페들이 꽤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라든지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토요일 오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다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떤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물론 뭔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항상 그 말하기 좋아하는 프랑스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어떤 토론의 공간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최근 어떤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프랑스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하고 좀 다른 모습이죠. 여기 맞상때 맞박띠엔느라는 말은 뭐냐면 건강은 나한테 속하는 거야 내 것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면서 일정 어떤 국가가
컨트롤하는 것, 통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죠. 이게 뭐 리베레트라고 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뭔가 프랑스 시민들은 그러니까 항상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부터 뭔가 주체적으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는 뭔가 권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뚜렷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요즘 일반 백신 여권이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 결국 이제 백신 이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는 것에 접종을 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루병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주간지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주간지에서 어떻게 한국이 사람들도 그렇게 어떻게 그 코로나를 잘 다스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프랑스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편에서 부러운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긴도 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프랑스 혁명 때부터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뭔가 자기들의 어떤 욕구들을 표현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 사회 체제라는 것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선거를 하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구성해내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라는 것들을 형성해 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문지 제도나 뭐 실천 이것들 그 이상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잘 표현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이제 시민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드디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네. 공간 이동했습니다. 네. 네. 옛날 네. 그 중앙청이네요, 그죠? 그죠, 중앙청이죠. 이제는 일제 총독부였던 그 거고. 이전엔 총독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과 이 경복궁 사이에 이것이었던 거고 이걸 이제 철거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한국은 이 식민 지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9세기 말 뭐 고종의 노력이라든지 개화파라의 노력이라든지 종학의 노력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근대화와 어떤 그 새로운 근대 국가 형성의 노력들이 시도라는 것들 자체가 다 실패를 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식민 지배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드디어 이제 민족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시민이 될 수 있는 이제 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서 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고 했죠. 이른바 해방의 기쁨이 있었던 거고 그 시기에 1945년부터 48년까지 당시의 역사적인 물언들을 본다면 여러 가지 아래로부터 운동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군정이 드러났었고 다음에 이제 뭐 있지만 그 전에 그 몇 년 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발을 하고 스스로 그 민주주의 주체로 돼서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그냥 미군이 들어와서 해방시켜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보면 말이죠. 8.15 모습이 일본, 대만, 한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대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민중들이 어디로 중국으로 가야 되나 어느 편으로 가야 되나 막 혼돈이 굉장히 크게 왔는데 한국민 같은 경우는 드디어 나라를 찾았다고 얼마나 모든 백성들이 좋아하고 또 더더군다나 일본에 사는 제일 조선인들이 보여줬던 모습도 일본 사람들은 뭐 눈치 안 보고 드디어 우리가 나라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그 이른바 반제 민족주의 운동들이 되게 큰 흐름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아쉽게도 이건 1948년 한 10월 정도에 있었던 여순 사건의 그 사진이거든요. 이른바 손가락 재판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넌 이쪽으로 가, 넌 이쪽으로 가 이거 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곧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역사의 비극이죠. 완전 비참한 딱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죽음을 맞았던 사람도 많았던 거고요. 그렇죠. 그 당시 이제 한 역사가 표현하면은 이때 빨갱이란 말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누구도 죽여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빨갱이란 말이 탄생했다라고 하죠. 물론 그 전부터 빨갱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 여순 사건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겠지만 처단해야 될 대상. 그죠. 이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서 빨갱이란 말이 명확해졌던 계기가 이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죠. 반공 국민인데 반공이 강요된 국민이 탄생했다는 거군요. 그런 거죠. 1950년 한국 전쟁 역사 현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승만 정권은 자기는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국민에게 서울 시민에게 기다리라고 했던 거고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제 한강철교를 폭파하면서 그 수백 명이 죽었죠. 지난 뒤에 이건 4.19의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민주주의의 열망들이라는 걸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국민들이었던 거고 그것들을 표현했다는 거고 길거리로 뛰어나왔던 거죠. 거기에는
물론 대학생도 있었지만 실제 4.19 초기에는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등장했다고 그러니까 이른바 민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다시 한편 이제 이 5.16 쿠데타에 의해서 그런 이제 시민들의 열망은 이제 무너졌던 거고요. 그런 이제 민주적인 열망을 박정희는 이제 근대화, 이제 경제적인 근대화에서 경제 개발 이걸로 그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와 빵이라고 하는 두 개 속에서 빵에 대한 열망도 있었던 거죠. 근데 자유는 잠시 유보하라고 하면서 빵에 대한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박정희는 이제 평가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개발이라는 네. 명목을 통해서 네.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거죠. 예. 바꿔 얘기해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개발 독재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반공으로만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뭔가 자기들의 어떤 부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약간 경제적인 어떤 민족주의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무관심하게 내지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틀어놨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죽지 않았다면은 이 사건을 자기 스스로 이걸 통해 가지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물론 역사의 가정이라는 게 안 되지만 이건 1987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87년에 6월 민중항쟁이었던 거고 그건 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70년대부터 계속 국민들은 그런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들이 있었던 거고 그걸 경제적으로 틀어 막았지만은 항상 끊임없이 성장해 왔죠. 그리고 뭐 전태일이 있었던 거고 YS 사건이 있었던 거고 80년대 5월 광주가 있었던 거고 그런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욕망들이란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해왔던 거고 1987년 6월에는 이건 본물처럼 터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성취해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공 독재, 네. 개발 독재, 네. 그다음에 신군부에 대한 포합적 독재 뭐 이런 것들이 이어졌어도 민중들은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세워놓고 스스로가 그 민주주의 주인인 시민으로 자리매김을 부단히 하려고 노력해왔다. 뭐 이렇게 정리를 될까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 제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90년대 한국사에서 저는 90년대에도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랑스랑 비교했을 때 본다면은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항상 시민들이 먼저 등장했던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공화국을 성취해냈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는 제가 아까 그러니까 식민지 시기에는 그러니까 반제 민족 해방의 주체로서 그리고 그다음에는 반공 주체로서 그다음에는 경제 개발 주체로서 뭔가 집단적인 어떤 주체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지는 어떤 그러니까 지도자에서 부과되는 것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1990년대 이런 모습들 신세대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젊은이들이 등장하면서 자기 개인, 자기 개성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집단의 주체로서 그러니까 환원되지 않는 어떤 개성의 표현들이라는 것이 나타났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이 못 해냈던 네. 특정 부분들에 네. 이렇게 개인으로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자극하고 네. 선도했던 문화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새로운 문화적인 시도 그런 이렇게 거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어떤 뭐 거대 담론이 아닌 거대 주체로서 환원되지 않는 개인들의 어떤 개성들이 잘 드러나는 시기가 90년대 초반의 모습이었던 거고 그게 볼 때는 서태지가 그 당시 어떤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표출될 수 있는 계기가 갑자기 끊기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경제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97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집단주의라는 자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국가도 사회도 가족도 어느 누구도 당신을 책임져주지 않고 당신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내야 된다고 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거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 정글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경제 위기였던 거고 그게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의 본격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이제 모든 것들이 개인의 책임인 거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모든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명할 불평등이 심화됐던 그 당시 이제 97년 이후의 어떤 한국 사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송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시민은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유지했다고 보여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해방과 함께 그리고 1960년 4.19와 함께 그리고 87년에 6월 항쟁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서 촛불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시민들이 결국 민주주의 주체로서 어떤 그 모습들이란 것 자체가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밝게 등장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들이 아까 90년대 아쉬웠던 모습이 이런 것들 어떤 집단화되지 않는 개인들의 모습인 거고 이건 항상 혼자 참가하는 거고 이것들이 어떤 그러니까 거대 주체로서 환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이란 것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어떤 개성들이란 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고 촛불로 결집하고 촛불로 모이지만 네. 사실은 이게 운동권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80년대까지 모습과는 다른 어떤 그 민주주의 주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은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 과제와 관련돼서 한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모습이겠죠. 법 앞에 이제 항상 출판사에서 다 같이 법 앞에서는 이런 식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출발선을 다 달래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핸디캡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서서 출발할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러니까 공정함이라는 것들을 확장시켜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평등이라는 말을 하지만은 예. 어떤 게 진정한 평등이냐? 예. 오늘날 또 최근에는 공정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게 진짜로 참되게 공정한 거냐? 예, 예.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그리고 그 현대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남녀 이런 그러니까 페미니즘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다문화주의 문제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국은 오랫동안 민족주의적인 것들이 되게 강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를 겪었던 거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가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비록 2000년대 와서 이런 이제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그런 개성들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까 90년대부터 나오고 조금씩 이제 등장했지만 어쨌든 강한 민족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집단주의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가치관이 예, 좀 더 진행되어서 네.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든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문화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취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되게 모범 국가로 얘기를 하죠.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의료진에 고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 이제 아까 프랑스에도 마찬가지 한국은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 BBC도 마찬가지 그런 거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뭐 부러워하면 부러워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항상 그런 집단주의적 위험들이란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재볼 때는 우리 스스로 그걸 반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잘 길들여진 것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왜 그렇게 반발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적으로 토론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 내가 볼 때 그게 한국 민주주의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전에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랫동안 일제 식민지에 대한 저항이었던 거고 방공과 경제 개발의 주체로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연대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도 공화주의 연대 이런 것들 얘기를 통해서 나오지만 그건 19세기의 어떤 것에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연대라는 것 자체는 19세기 말 프랑스의 공화국은 딱 국민국가 시기의 공화주의 어떤 모험이었다고 하거든요. 그게 21세기 오니까 프랑스도 그 공화주의가 나름대로 배타적으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볼 땐 프랑스의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 있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예전에 19세기 내지는 국민국가 시기의 공화주의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저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엊그제 끝난 어젠가 유엔 기후 변화 이런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로 한국은 되게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후 변화 당사자 협회죠. 네네. 그런 문제 제볼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모험국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뭔가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오늘의 주제가 프랑스의 근대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그런 원래 원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법치라든지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근대적인 민주주의를 넘어서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결국은 가장 민주주의 주체로 시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은 항상 그들은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충원이 되는 거고 새로운 욕망들을 표현하는 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의 새로운 합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런 거죠. 네, 네.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그렇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솔리다리티라는 연대란 말 자체에 대해서 항상 그 중심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네. 그게 바로 공화국의 모습인 거고요. 함께하는 공화국의 모습인 거고 공화주의적이자 민주적인 시민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단히 긴 시대의 얘기, 그것도 프랑스와 한국의 얘기를 우리 홍태경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말씀에 짧으면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특례시가 되면 좋아지는 것 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실제로 인구 100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초 자치체하고 동일한 시급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예산상의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예산상의 역차별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요컨대 복지 차원에 있어서의 제한, 제약 이런 부분도 더불어 존재하겠죠. 또 그리고 큰 도시 규모라고 한다면 그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행정 질서라든지 그런 행정 질서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행정 서비스의 패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광역자치체가 있고 기초자치체가 있으면 우리 수원시 같은 이 정도의 규모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건데 여기를 그냥 광역시로 호칭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경기도에서는 핵심적인 알맹이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컨대 광역시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초자치체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치 권한 또 그리고 재정적 권한, 복지에 대한 가능성 또 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쇄신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뭐가 더 좋아지는가? 나중에 우리 연평희 시장님 반드시 한번 접속하시라고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날 우리 두 번째 강의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재밌는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